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애초부터 위험을 안고 출발한 세월호,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한 해운업계와 관리 당국의 소홀한 대비책,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해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금쪽 같은 초기 구조 시간을 허송해버린 해경, 오락가락 우왕좌왕한 재난대책본부,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지금부터 찬찬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백분 토론이 오늘 그 첫 문을 열겠습니다. MBC 백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안전공학과 정재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상법 전문 변호사시죠. 김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광재연구실장이십니다. 심재현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성대 행정학과의 이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시민분들의 느낌, 소회, 그리고 바라는 바 이야기를 좀 듣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패널 여러분, 참 지난 2주 동안 가슴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걸 좀 이렇게 해보자, 의견 있으신 분들 좋습니다. 자, 마이크 좀 잡아보시고요.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병현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최소한의 도덕조차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운업체 기업들은 너무나 탐욕적이었고 정부는 무능했고 우리 사회 시스템은 정말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어린 학생들과 일반 국민 시민들의 생명이 앗아가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킬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규제와 안전조치를 먼저 준수하도록 해야 되지 너무나 세세하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되고 준수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전처라는 그런 새로운 조직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은 좀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매뉴얼 시스템 제도 있으면 뭐하느냐, 꼭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분, 네, 이쪽으로 마이크 좀 넘겨주시고. 중립지대 시민 패널 장민지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곧 근처 해경이 출동해서 구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많은 실종자가 아직도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나중에 영상 등을 통해서 해경의 실제 대처 현장을 본 다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해경이 그 각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직접 딱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에 대해서 지역 전문성을 제대로 살려서 재난 전담 인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재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 재난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김충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스템도 그렇지만 점검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배 안전 점검을 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고작 그냥 기계 상태 이런 것만 배가 출항하기 전에 보고 실제 그 배를 타보고 선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규제가 있었다면 그런 걸 체크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안전교육을 미리 그러니까 배가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비행기에서도 안전교육을 하듯이 배가 떠나기 전에도 미리 안전교육을 하고 맞아요. 배를 탄 사람들, 선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일어나서 절대 안 되는 일이 진짜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전 안전점검, 탑승한 후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느냐. 출발 전 안전점검은 사실 하도록 돼 있는 걸 제대로 다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자, 또 다른 분 저쪽으로 가볼까요? 마이크 어디 있죠? 예, 가까이 있는 분부터 말씀하세요.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도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해당 부처들 간에 이제 뭐 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들 간의 미흡한 동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또는 이제 협동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서 원활한 초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예, 예. 모 방송사에 따르면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안행부 측에서 338명의 학생들이 구조가 됐다라고 했는데 전체 368명. 네, 전체 368명의 모든 방송이 다 그렇게 보도했죠. 네네네. 예. 근데 2시간 후에 발표를 번복하면서 실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이런 것을 봐서 알 수도 있듯이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중복집계가 될 정도로 각 그렇죠. 부처들 간의 깔끔한 상황 처리 능력을 요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매뉴얼의 부재가 가장 큰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옆에 분한테 좀 마이크 주시고. 예.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김광일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가 문제를 더 키운 원인 중에 하나는 탑승객들이나 어떤 선원들에게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만 해도 당장에 이 방송국에 뭐 화재가 난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부터 범정부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응한 훈련들이나 준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방이나 이런 재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1년에 한 6시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교육에서도 이런 안전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훈련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훈련과 교육 다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이런 재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지금 이런 말씀, 이것만 됐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사고를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느끼셨는지요? 정 교수님. 우선 승객을 통해서 돈을 버는 해운회사가 오직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만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남은 승객 안전을 위해서 그 배를 팔아치우는데 그걸 헐값에 15분의 1가격에 사들여다가 그것도 고쳐도 사람을 많이 태우도록 변형을 시키고 그러다 짐을 엄청 많이 또 3일을 줄여야 돼 더 싫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무너진 게 검사제도. 출항전 전에 반드시 10톤 정도에 되는 이 컨테이너 박스들 분명히 고정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일본에서도 입증됐고 똑같은 배가 똑같은 형의 사고를 나서 일본은 분명하게 철제로 완전히 고정하는 걸 법제화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서 더 큰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계속 기업 프렌들이 기업 뭐 등등 해가지고 선박 사용 연수가 20년에서 얼마나 늘렸습니까? 30년. 25년으로 늘렸다가 지난 정부 때 거기다 30년을 더 쳐준 거예요. 그러니 저걸 사오면 헐값에 사오면 10년 이상을 써먹으니 이건 정부가 정말 이 우리 사회의 안전 쪽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했으면 이런 데까지 갔겠느냐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배경에는 정부가 안전을 얼마나 과거서부터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지켰느냐 더군다나 이 사회적으로 안전을 충분히 의식화시켰느냐 하는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까 시민 패널께서도 이 점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만 딱 찍었으면 딱 이겁니다. 사람 수 정확히 체크하면 문제 이렇게 안 났고 둘째로 선박의 중량을 정확히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 셋째로 그럼 이 컨테이너 박스 이 자동차들을 정확히 고정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납니다. 아까운 거죠. 김 변호사는 어디가 핵심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인지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선장이면은 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피 명령 내리지 않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해경하고 전화할 때도 계속 자기 어떻게 구조될 수 있느냐 거기만 신경 썼거든요. 거기다 또 해경도 문제입니다. 해경이란 건 바다의 경찰입니다. 사고가 났으면은 목숨으로 승객을 구해야죠. 쳐다보지만 않고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최근에 전화했는데 경도위도 물어보고 배 물어보고 이래서 엄청 시간을 낭비했죠. 그 당시 진흥 해상교통안리 시스템이 고장내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고장내 있었고 그 당시 먹통이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으면 세월호가 잘못되는 거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아주 정말 잘못을 했죠. 심재현 실장.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지금 IC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의 초기의 상황에 대한 그 정보가 바로 중대본까지 이르는 일사불란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통제가 됐다면 이런 피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장 크고요. 그러한 부분과 함께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 급하게 하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은 그 보도도 너무 급하게 빨리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공식적인 어떤 발표의 그 상황보다는 지켜지지 못하는 급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고쳐야 될. 이창훈 교수도. 예, 그 1억 지금까지 말씀하신 규정 위반이 왜 가능했을까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에는 셀프 규제가 있었다. 셀프 규제? 예. 좀 무슨 얘기냐면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안전운항 지도 감독권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해운업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한국성급 보고 선박 검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운동 경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느 한 팀 선수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준 거하고도 다름없습니다. 선수 보고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갖고 그 단체에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관장, 고위 간부로 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단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방패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정부도 관리 감독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후배 관료들은 앞으로 또 그 자리가 갈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패를 뚫을 만한 날쌘 창을 만든다기보다는 무딘 창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요즘의 용어가 이른바 해피아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 변호사님 이쪽 분야의 전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형 사고 말고 또 자잘한 그런 그 해상 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전에 안전점검 같은 게 안 돼서였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셀프 규제 같은 거 문제 있다 고치자 이런 얘기 안 나왔었습니까? 이 사고가 특히 내항선에서 발생해서 더욱더 그랬습니다. 외항선의 경우는 국제무역이기 때문에 선박이 국제조약을 적용을 받아서 상당히 평소에 정비도 잘 되고 선원들도 우수합니다. 근데 내항선은 아무래도 인기도 없고 월급도 작으니까 우수한 선원들이 안 오고 그리고 배도 아주 낡은 배를 쓰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걸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셀프 규제가 아닌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그동안 없었느냐는 말이죠. 그동안 많지 않았고요, 일단. 그리고 있어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성급 같은 경우는 그 독점 체제가 몇십 년 됐거든요. 그거를 외국의 시장 개방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마 그 선급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좌절됐습니다. 결국은 그 해운 회사들의 입김에 다 좌절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서 원인 하나를 또 하나 보면 사실은 그 선장과 선원이 이런 위기 시에 어떻게 대응하도 중요하지만 미리 그 위험한 곳을 운행하는데 선장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선장 월급을 보니 기가 막히게 저렴해요. 임시기구 등등하고 말하자면 제대된 선장과 선원이 평소에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더 중요한 게 직업윤리. 내가 이 선박의 장이고 내가 승무원으로서 내 직업에서 뭘 하느냐. 나는 여기 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어디까지 모시는 게 내 제1의 사명이다. 딱 하는 자세를 세워놓고 임하면 적어도 저런 일은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저런 현상들은
자, 내가 지킬 승객들은 다 저기다 가만히 지키라고 해놓고 야, 나는 팬티 바람으로 난 탈출을 해? 우리끼리 살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직업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초기에 몇 분께서 쭉 해주고 계신 말씀은 이런 게 사전에 점검됐더라면, 즉 출항 전에 점검하자. 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셀프 규제라고 하는 현재의 제도는 미리 손봤어야 된다. 그리고 셀프 규제가 안 되고 제대로 점검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장과 선에 대한 교육을 잘 할 것이고,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근데 어쨌든 또 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지금 우리의 구조는 30몇 %밖에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해상사고 구조율이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해양 선진국들은 이런 사고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김시현 기자의 리포트를 함께 보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조선소에서 제작된 아리아케오도 4년 전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달랐습니다. 8분 만에 구조를 요청했고 승객들에겐 구명조끼를 입힌 뒤 갑판에 나와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하자 승객을 가장 먼저 대피시켰고 선장은 배의 끝까지 남았다 구명정으로 탈출했습니다. 평소 매뉴얼대로 훈련한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프랑스 선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난훈련을 합니다. 반복 훈련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Pour se prémunir, je dirais pas d'accident, mais d'avoir les bonnes réactions. 승객 600명을 태울 수 있는 세븐 시스터호. 화물 밑바닥을 강철 빔으로 고정한 뒤 내 귀퉁이를 배바닥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동여맵니다. 영국에서는 선장에게 의무와 함께 막강한 고난도 부여합니다. 승객과 승무원 1000여 명을 태운 킹시 웨이호. There is a fire on board. Everybody is coming to the lifeboats.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하자 선장은 승객들을 모두 갑판 위 구명정 옆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곧이어 구조 헬기들이 도착해 임산부 등 6명을 긴급 후송했습니다. 불은 객실 한 곳을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선장은 놀란 승객들의 안정을 위해 아예 배를 회항시켰습니다. I'd place the immediate safety of my ship and all those under my responsibility first, and they would back me up. No question. 안전을 위한 조치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게 해양 선진국들의 공통점입니다. MBC 뉴스 김시현입니다.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심재현 실장, 네. 일본의 그 96% 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 방송에서도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읽고 외는 매뉴얼이 아니라 훈련 체계가 아니라 체화된 체계죠. 계속해서 반복을 함으로써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형태의 훈련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승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탑승해서도 그 선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에 순응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빨리 출발을 안 하느냐, 귀찮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도 한때는 대형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걸 겪으면서 전국을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각종 이 대비 시스템, 구조 시스템 같은 걸 갖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일본의 경우는 그 해상안전청이 그 모든 그 선박 안전을 총괄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우리 제주 VTS는 해수부산하고 진도 VTS는 해경산하고 서로 또 연락이 잘 안 됐죠. 거기다 전라남도 방재청은 또 소방방재청 소속이고 이렇게 좀 지리멸렬한 그런 시스템 그것들이 너무 문제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기관이 다르니까. 앞으로는 해상안전은 최소한 뭐 해경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게 왜 일어나가 안 되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보다는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 이름만 보면은 굉장히 거창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예. 그렇지만 사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육상 같으면 소방, 해상 같으면은 해경, 또 지자체 공무원, 해군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불만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원화된 지시를 받고 있지 못하다. 예. 요번에도 벌어진 일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무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수부입니다. 근데 이미 이건 예견됐던 일이에요. 이미 6개월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안 됐냐 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금 해수부죠. 같은 장관끼리 어떻게 이게 통제가 되겠느냐는 얘기를 이미 지적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지방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해경이나 지자체 공무원이나 해군들 입장에서 그건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느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중앙사고수습본부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사전 경고를 6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 들었던 것이죠. 예. 자, 이 대목에서 한번 또 하나 검토를 해보면 일단 선언들 잘한 건 그대로 마무리되지만 최초의 이 침몰 상태가 해경에 확인돼서 초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안에 배에 들어가가지고 구출하면서 이대하면서 움직였으면 하는 게 첫째고 어떻게 지금 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비적극적으로 했느냐가 첫째 퀘션이고 맞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정말 며칠 동안 한 사람도 못 구할 정도 이렇게 구조 능력이 없느냐. 지난번에 천안함 사고 이후에 침몰 이후에 저희 나라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반성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장비를 첨단 장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1,560억 들여가지고 구조 전문 구축함을 최첨단으로 만든 건 다 공표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놓고 진수시켜놓고 작년쯤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기능이 좀 미흡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음파 탐지기는 좀 그렇다. 수중 로봇가 좀 그렇다. 그런 이유로 작은 이유로 저희가 본 거래요. 적어도 90% 이상 기록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하 30m 들어가고 적극 구조할 수 이런 배가 저기 지금 기다려서 여기 등장도 안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외국에서도 처음부터 돕겠다 했어요. 그럼 초기에 딱 해서 돌 거 다 받아가지고 집중 지원하고 그래서 이거는 구조라는 게 1초 빨리 하느냐 10초 빨리 하느냐 1분 2분에 따라 생명이 다 죽고 사는 판인데 세월 마냥 가면서 그저 이렇게 하면서 그저 이렇게 넘어가니 정말로 이번에 정말 이런 거는 있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런 대한민국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도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천안함 때 구조율이 55.8%였는데 예. 지금은 이번에 36.6%니까 4년이 지났는데 또 그때 그렇게 어찌 보면 호들갑을 떨었지만 오히려 실력이 퇴보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더 국민들한테 뭘 줬냐면 그래서 무력감.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나라인가? 과연 이것이 한계인가? 우리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나라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과거에 한마디로 묻히면 이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시랜더 사고 났을 때 제가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네. 처참한 어린아이들 그리 많이 죽고 그때. 거기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싫다고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사회에 사는데 더 한마디 더 하면 지금 오늘 하루 또 내일도 우리는 매일 평균 몇 명이 사고로 죽느냐. 교통사고 산업 현장에서 하루에 매일 20명씩 다치는 사람이 평균 매일 2,000명씩 죽는 그러한 암울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구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 구조율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한 말씀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정재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은 현장에 있던 분들이 어떤 현장 지휘 체계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휘 체계도 그렇고 또 전문성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오늘 이 프로를 위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업무의 소관이 해경이냐 해수 분야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뭐냐면은 배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눕니다. 네. 그래서 유람선이냐 도선 사고냐 그때는 해경이 들어가고 그러한 유람선과 도선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해수부 소관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순환 구호의 총괄은 해경이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법을 볼 것 같으면은 해양 선박 사고의 재난관리 주무기관은 해수부라고 돼 있어요. 복잡하네요, 정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두세 분의 해수부하고 해경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뭘까요? 이러한 평화 시에도 그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위기 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인가.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장 지휘 체계는 무조건 한 군데로 일어나는 외국처럼 예.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라든지 군, 민간, 외국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역할 조정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를 중대본이 했어야 되는 거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 장관이. 예.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기구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나왔죠. 그것도 처음에 총리가 또 본부장이었다가 그것이 해수부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정부가 국민보다 더 우왕좌왕한 그런 것을 그냥 민낯으로 보여준 것이죠. 주로 지금 지휘체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시민 패널에서 나온 것처럼 지휘체계도 중요하지만 현장 요원들의 전문성도 좀 부족했다. 그걸 좀 더 덧붙여야 할 것 같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 이번이 그 해경이 구조하는 걸 보면은 매일 500명을 투입했다. 잠수부 500명 투입했다. 600명 투입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10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해경이 하는 일이 과연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 바라보고 있는 윗사람한테 자기 실적을 보고해서 나중에 징계 책임을 면하는 게 목적이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피해자들이 정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정말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잠수 작업은 사실 해군이 통제를 하고 있고 해군과 해경 또 민간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덧붙여드리면 물론 총 인원은 500여 명 이렇게 투입이 되지만 현장의 상황상 현재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한 10여 명밖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는 합니다. 그것도 물론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50년 동안에 10명 이상의 그 사고가 났던 모든 재난과 사고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총 보니까 50년 동안 276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런 경우가 없을 정도로 이번은 가장 참혹한 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커다란 것은 이번 사고에서도 나왔지만 정해진 규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해경과 해수부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정부의 그 계서 하이라키로 보면은 결국은 해수부의 외청이 해경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중대본부장이 정확한 정보를 요청을 해도 그것이 권한상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지금 중대본에다 준 자료와 달리 기자에게 다른 자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바뀐 것들은 중대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원화된 정보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선거에서도 그 언론에서는 지금 어떻게 출구조사든 계속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확실할 때 그 부분을 발표하거든요. 물론이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매우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허둥지둥, 오락가락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직도 정확한 탑승 인원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근데 그거는 그 선원들이 뒷도를 받고 몰래 승객을 태운 또 그런 또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아주 부패상이죠. 우리나라 같이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 선진국 정도 들어왔는데 사람 몇 명이 탔는지도 여태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계 따져보면. 더 심한 거는요. 선박 안전검사가 끝나면 더 이상 그 화물을 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전검사 끝난 뒤에 차를 15대 더 태웠습니다. 결국은 148대 태울 수 있는 배에 180대가 싣게 됐죠. 이런 일이 어떻게 허용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이해되는 거 아까 이 교수님 얘기했지만 다 감독할 사람들이 누구냐. 선주들이 다 자기네들이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정부는 감독권 탁 주고 자 내가 내 거를 감독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모든 곳에 다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붙이면 아마 유의시설하면 다 알 겁니다. 놀이시설. 누가 타느냐. 어린이부터 젊은 학생들부터 다양하게 타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검사에 누가 참여하냐. 협회. 거기도 참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에 곳곳에 다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정부 라인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그 안전공학이나 방재 연구하시는 전문가분들은 특히 이런 재난 대비나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점검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이 제3자적인 검사거든요. 하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지금 해수부가 있으면 해수부가 업무를 쭉 하는데 고유 업무에다가 이건 검사 기능이 객관적인 거거든요. 안전검사 기능 이런 것들은 딱 돼가지고 별도의 안전부처에서 하도록 딱 떼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안전행정부도 안전 딱 떼서 여기다 담아놓고 미리미리 그럼 각 부처의 안전일이 다 있는데 다 섞여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확 얽혀 있는 거 다 떼서 미리 한 솥에다 안전은 여기서 해 딱 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는 업무를 미리미리 다 객관적으로 평가 관리했으면 이 사슬들 마피아 협회가 끊어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하는 계속 그런 걸 못하니까 결국 연속적으로 10년과 20년 지나도 똑같은 상황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계속 온전시킨 것은 바로 돈의 논리. 돈의 논리고 시원한 탐욕. 더군다나 항상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기업을 좀 편하게 해준다든가 정말 안전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야 경제 선진이 중요해. OECD 뭐 경제 몇 등 갔어. 그러면서도 안전사고 측면 이런 건 최하위야. 뭐 그건 좀 무시해. 하는 세대가 그저 흘러와서 여기까지 다 왔죠. 저는 물론 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뭐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규제라는 거를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관련 규제는 당연히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것이 규제라는 것이 참 묘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따뜻합니다. 근데 계속 규제의 대상이 되다 보면 시베리아처럼 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규제를 자기네 방향대로 이끌라고 한 것이고 가장 좋은 예를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축을 왜 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100몇십 명을 더 태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무게중심 올라고 지금은 그거 갖고 같이 오손도손 하던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됐죠. 뭐냐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해수부가 갖고 있다가 그걸 한국 성급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뭐냐면 단지 그 이유도 참 희한한 것이 배가 있으면 길이가 있겠죠. 폭이 있고 배의 깊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용도 변경 이것까지의 허가는 해수부가 하게 돼 있는데
높이가 빠져 있어요. 배 높이가. 예.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한국 성급이 허가를 내줄 권한이 생긴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예. 배의 높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무게중심 올라가고 평형수 덜 채우고 모든 일은 다 벌어졌고 또 한국 조합에서는 그 통보를 한국 성급이나 해수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그러고 서로 또 책임전가하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만재흙수선이라 그래갖고 배에 모든 짐을 집어넣었을 때 해수면과 닿는 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시해 놓은 거 이상으로만 배가 떠 있으면 된다. 그게 떠 있었다. 근데 그거를 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평형수를 덜 채우고 빼놓고 짐을 많이 채워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그런 것까지 우리는 체크할 필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배를 그렇게 고치고 나서 이 배는 몇 톤까지만 화물을 실어라. 그런 조건부가 있었다면서요. 다 조건이.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사고 때는 3배를 실은 거로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980. 거기다가 또 3배를 싣고 그거를 나가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그렇게 된 데다가 그걸 당연히 감독기관에다 전달해야 되거든요. 니들 출항전 좀 할 때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라. 근데 전달도 안 하고 어차피 전달을 해봐도 안 할 때고 이제 이런 문제고 여기서 지금 규제 문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만 짚어보자. 규제 문제. 지금 과거의 정부들이 보면 경제를 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리자고 규제를 완화하자 하면은 소위 말한 뭉텅이로 완화합니다. 몇 프로 완화. 몇 프로. 그럼 거기에 안전이 막 끌려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돼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다가 뭐냐면 대신할 수 있게 풀어놨어요. 저 바깥에서 한 달에 2번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마디 해주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덤핑에 더군다나 이 안전이 뭐예요? 안전관리자가 거기 있으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위험 찾고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와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 양반 너 오지 마 하면 끝이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느냐. 우리나라에 잘 보세요. 모든 제조업체 300인 이하면 300인이면 대단히 큽니다. 석유화학 브랜드 뭐 엄청난 회사들이 이 모든 곳에 전면 거의 다 허용돼 있어요. 거의 다 대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 이 회사에 가족과 기업을 갖다 움직이는 이 회사에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을 두는데 기업에 조금 부담을 좀 줄여준다고 대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잘못된 규제화나 영향이 있어서 지금도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규제 완화도 물질이 확 갔는데 과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도 건드릴까 봐. 그러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진사회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규제. 이거는 점점 더 가능한 어느 정도냐면 유럽에 가면 강화해야죠. 유럽에 가면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위반 딱 한 건 하면 80만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애국 특파원이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부자 나라들 참 규제도 많다. 그러나 이렇게 사고 많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딱 하나 더. 대한민국도 그동안은 선진 한국 경제를 원했는데 그리고 안전 경시. 앞으로 이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시대는 안전 한국, 안전이 국민 안전이 중시되는 안전 한국이 됐으면 맞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한테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그 뭔가 우리가 할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처벌 법규가 많습니다. 뭐 해운법도 있고 선박안전법도 있고 선원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지키지 않습니다. 그 지키지 않는 것이 평소에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키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집행을 확실히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무려 전 세계 국가 중에 40위입니다. 법 취지의 지수가. 법을 안 지키니까 결국은 법 집행이 안 돼서
꼭 중요한 선박안전법까지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네. 저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규제라는 것들이 강화돼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이것이 국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운영하는 체계 자체에서도 한 번은 지금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더 전공이시겠지만 흔히들 보면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해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위탁이 되는 경우들이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은 무슨 그 완화를 해야 되겠고 하지만 특히 이 행정에 있어서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제일 최고인 어떤 이 시스템에서 이제는 안전이라는 것들이 흔히들 얘기하면 가외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분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는 왜 갖고 다니죠?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기름도 많이 먹고요. 맞아요. 이런데 왜 갖고 다니죠? 우리가 왜 보험은 들죠? 그렇죠? 이런 가외성이 우리 사회에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되는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자, 이 세월호 사고라 이제 해상 사고 위주로 쭉 좀 점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하지 말았어야 할 규제 완화로부터 점검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권과 또 비리, 부패 이런 것들로 얽혀 있는 그런 복마전 같은 행정 시스템 이것도 지적이 됐고요. 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이것저것 다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또 그것은 적발되지도 않고 처벌도 되지 않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재난 방제 시스템에서 과연 일원화시킬 것이냐 또 현장에 중심을 둘 것이냐 그런 말씀을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이런 해난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은 뭐 육상에서도 또 지하에서도 많은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형 재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지 이제 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미국의 9.11 테러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타산지석을 좀 삼아보고자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1년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117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뉴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관, 경찰, FBI 등 재난관리 조직과 수사기관이 속속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구조 작업은 뉴욕 소방서가 지휘했습니다. 도로, 병원, 대피소 등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연방재난관리청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습니다. 1979년 설립돼 7,5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이 조직은 국가재난 발생 시 28개 부처를 통솔하며 필요시 군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We're never in charge. We're always in support, and we work for a lot of different folks. 도시 기능이 회복되자 심리치료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테러 발생 한 달 뒤 맨해튼 거주 성인의 10%는 우울증을, 8%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I've never been back. I think just emotionally, I don't know. It would be difficult to go back.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들을 위해 10년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3조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Remember, we're all in this together. Together. 1989년부터는 미국 보훈처 직속으로 국립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센터가 설립돼 재난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지휘부는 현장을 제일 잘하는 기구가 맡고 이번에 이거는 소방서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연방재난청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인 심리치료에까지 철저한 대비들을 자기들로 지속해간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리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9.11 때 그 미국의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FEMA 연방재난관리청이 원래는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 어디겠느냐? 뉴욕시와 관할 소방서일 거다고 판단하고 전권을 위임한 다음에
그 조직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 소방서나 뉴욕시가 요구하는 걸 다 그렇죠. 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고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이나 해경 공무원이나 해군 또는 군인들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나 세고 있는. 그리고 통제, 또 모르는 분들이 현장의 상황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엉뚱한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두세 군데에서 명령을 받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죠, 사실은. 심재현 실장. 네.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FEMA라는 조직이 매우 강력한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데요. 2001년에 이런 9.11 테러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다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그 FEMA라는 곳을 생각하면 한 분이 아주 전문성 있는 그 분이 있다가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청장이 왔었죠. 그러면서 예산이나 이 전문성이 없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그런 아주 질책들을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FEMA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FEMA라고 한다면 우리로 보면 청단입니다. 그렇죠. 결국 수평적인 어떤 연대나 조직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확실한 그 부처청의 어떤 구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FEMA 청장이 국무회의 가서도 각 부에서도 이런 걸 저런 걸 고쳐주셔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군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 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떤 대응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도 이번 기회에 다시 재정비가 되겠지만 지방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05년에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되면서 2005년에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재난안전에 관련된 조직을 인력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이내에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놀고 있는 조직이라는 그런 생각,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가외성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흩어져서 다른 부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재난이 일어나면 여전히 전문성이 없고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선이 지금도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또 일선 공무원들 가운데는 그런 재난관리 부서에 가기를 또 다 꺼린다면서요? 대부분이 이따가 문제가 생기면 이번과 같이 책임은 엄청나게 지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그 평소에 권한이나 예산권이 있는가요? 준 예산과 준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대응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순수 의미의 방재 안전 전문 직렬이 없잖아요. 순수 의미. 지금 중앙부처 수준에서 방재 업무를 하고 있는 방재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2,400명쯤 있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방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행정직? 일반 행정직, 시설, 공업직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실에도 떠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고 기피 부서인 분들에게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현재로선 가당치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대목에서 그분들도 물론 이 분야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전문가 비슷하게 다 된 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도 언급하지만 이 자리는 기피부서고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간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안전과학과가 저도 소속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7, 8개 전문대 10여 개 대학들이 이렇게 초기에서 30년 전부터 양성을 해왔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다 가 있느냐. 민간 기업에서는 다 초기부터 다 데려갔습니다. 지금 임원부터 부장 과정에서 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부도 좀 미안하고 잘못된 걸 알고 그 얘기하는 재난안전직렬이라는 걸 방재안전직렬이라고 만들었어요. 한 2년 전에 뽑겠다. 네.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뽑아서 수요를 하겠다. 수요를 해서 기존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새로운 민간 파트에서 다양하게 뽑아서 넣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한 명도 안 뽑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네, 저도 그래서 제로로 한 명도 안 뽑았어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항상 말로는 뭐 안전 대한민국 국민 중시 안전 5만 마리 다 돌아다니지만 떡 속에 들어가면 현상이 그 전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한 명도 안 뽑는 사회. 둘째, 그렇게 사람도 안 뽑으니까 예산도 항상 안전 쪽에 대해서는 예산도 덤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업이나 미안한지만 기업이나 정부나 안전은 좀 그 필요할 때 반짝하고 좀 생색은 내지만 다 부담이고 하다 보니 지금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뭐까지 도입하느냐. 기업 살인죄가 도입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근로자가 사망을 하고 잘못되면 기업이 살인죄에서 미국도 지금 엄청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하 얼마, 뭐 그다음에 뭐 징역 몇 년 이하, 뭐 벌금 얼마인데 다 끝나고 나면 과태료 얼마, 벌금 부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법 체제가 미국같이 모든 법들이 잘못돼 다 묶어서 한꺼번에 확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건 좋겠지만 소위 말해서 안전이라는 거. 인간의 존엄성, 알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종류로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 온정주의가 참 문제입니다. 그동안 50년 역사 중에 선원 면허 취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객사 면허 취소 역시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면허 취소 고려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일 겁니다. 아니, 그동안 서해 페리오 같이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면허 취소도 없었어요? 그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장 면허 취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 온정주의는 또 법원에서도 또 만만치 않은데요. 그 성수대교 사건 32명이 죽었는데 징역 2년 받았죠. 그다음에 시랜드 화재 어린애들 23명 죽었는데 징역 1년. 그렇습니다. 삼풍 사고에서 500명이 죽었는데 이준 회장이 불과 7년 6개월. 정말 가벼운 처벌을 끝냈습니다. 서해페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무원이 그 감독 소홀로 겨우 가벼운 징역형. 네. 그리고 선박 안전 검사를 대충 한 검사관도 집행유예. 그래서 중형을 사실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세 번이나 확인한 건데 정 교수님이 지금 그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성 없다는 얘기. 저도 좀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1년 예산이 1조 1천억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 숫자는 11,200명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도대체 안전 관련 예산이 얼마일까? 1조 중에서.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두세 번 물어봤어요. 근데 208억이라는 거예요. 208억. 또 물어봤어요. 장비를 도입하는데 얼마 1년에 쓰냐 그랬더니 16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순환 구호를 법에 의해서 총괄한다는 해양경찰청이 1년 장비 도입 예산이 160억이라면 당연히 그런 해난 현장에서 민간을 쳐다보고 항상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해양 안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그분들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된 현실 아니냐. 자, 지금 이 교수님은 미국의 시스템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반대다. 위에서 모든 걸 짓누른다. 그게 아니라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쥐을 수 있어야 되고 위에 중앙 권력은 힘센 부처가 그걸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몇 분들의 지적을 보면 현장에는 아직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검토해야 될 게 이번 사건에서 잘못 대응했던 게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재난재해가
전규 규모로 커가지고 전국적으로 집중을 종합을 해서 이걸 갖다 컨트롤해야 될 거냐. 그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번 경우는 그건 아니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재난이 났어요. 그럼 원래 이런 경우는 직접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현재도. 예. 그러면 예. 의사결정이거든요. 자, 어디 사고냐면 육상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예. 침몰이 드는 상황이면 1초를 재고 착각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 판이면 최직적으로 거기에 근접한 거기 가장 가까운 그게 어디가 됐든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경도 잘못한 건 있지만 어쨌든 어디가 됐든 딱 전권을 줘가지고 예. 미국 9.11 테러 때 서방서 대장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까지 모든 걸 주면서 다 밀어줬으면 하는 거. 그 말씀, 그거 단지 이건 있으면 그 단지 이해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잠깐만요. 근데 목포 해양경찰청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근데 목포 해경. 네, 서해경찰청, 제방경찰청. 목포 해경. 네. 근데 지금 몇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는 지금 장비도 부족하고 네. 그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면 거기에 정권을 주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시간 싸움이 날 때는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럼 최근접에다 줘서 모든 걸 밀어주고 독려하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는 거고 단지 이건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인데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히 훈련하고 특히 장비의 과학화 이번에 나왔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훈련, 미리 다 준비해서 이제는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났지만 그래도 현장에 빠른 곳에 했을 것이 한 것이 결과는 나을 수 있다는 건 계속 검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결국은 해경이 카바가 안 됐으니까 해군, 민간까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그 상황을 파악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해군과 민간에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모두 줬다면은 단 1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신속하게 구조에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말씀하셨던 것들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또 하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권한을 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해당 관할 지역에 내 관할 지역에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다음이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작업들이 도상훈련 이전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혼자의 권한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돈과 예산과 인력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바로 현장에 있는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그것들을 지금 준비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이게 필요하다. 자, 잠깐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서해 페리오 때는 면허 취소가 이루어졌답니다. 방금 제작진들이 확인을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장의 경우는 사실 그 배와 함께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분들의 재난 전문가들을 키워야 한다. 또 그분들이 뭐 기피 부서로 해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문성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장비도 지원이 돼야 한다. 그게 이제 다들 일치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어떤 기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통제가 아니라 그 얘기인데 현재 우리는 안전행정부를 박근혜 정부도 새롭게 만들면서 안전행정부가 그걸 하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적 재난 이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안행부가 이제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안전관리본부를 만들죠. 국을 3개나 두고 그러면서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에 있는 안전관리본부가 그 이름만큼 대접을 받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체 인원 중에 10%밖에 안 되고 안행부 1년 예산이 40조입니다. 그중에서 안전관리본부가 쓰는 돈이 0.4%. 1,7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본부의 과장급 이상 중에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재난 및 안전 분야 유경험자가 5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다 일반 행정직입니다. 이제 그분들을 제가 무슨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찌됐든 재난 안전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도 아무튼 순환보직이죠. 순환보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안행부 장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이 하고 있는 거를 안행부로 되면서 격상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것이 위상이 격상되는 거에만 주목을 했지 전문성도 격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했어요. 즉 소방방재청 사람이나 해경청이나 이런 분들을 인수를 하질 않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그 인원이 거의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본이 현장을 정말 실질적으로 통할, 조정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의심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은 좀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직접 일들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또 무슨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행정에 어떤 계속 같은 곳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패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거거든요. 흔히들 뭐 그 부분의 전문성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학을 한 사람입니다. 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렇지만 20년 동안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도 알게 되는 거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절차를 알게 되듯이 이 재난 같은 경우도 전문성 당연히 현장에서 그거를 조치해야 될 때 무엇을 할고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종합행정으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꾸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고 약을 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시간을 어긋나지 않게 먹지 않습니까? 재난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사입니다.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달라고 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처방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어떻게 보면 의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환자가 예를 들어서 약을 투여를 거부한다거나 안 먹는다면 그건 의사로서 이게 안 되듯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변화될 어떤 체계에서도 그 부분의 하이어라키는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마에서처럼 청장이지만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 이 부분들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으면 하면 그것이 검토되는 체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는 한은 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잠깐만요. 오늘 최초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처음 나왔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순환보직 문제가 등장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 지금 각 부처에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안전부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계속 얘기 나오지만 계속 거쳐가는 자리로 거의 움직여지고 이 분야에서 계속 오랫동안 경륜 쌓아서 전문성 가능이 까져놨습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수님 잘 알지만 얼마나 많은 부서를 많이 경험을 하고 다녔느냐에 따라 돌아다녔다는 건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많이 다니면서 했느냐에 따라 능력과 승진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계속 거론되지만 이 재난안전관리는 이 분야가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능력을 가지고 가려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각 부처에 들어가서 조금씩 아까 안전행정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 다 에너지 안전 모든 데 마찬가지 다 있는 거 다 빼서 이 안전이라는 국가기구 속에 한쪽에 담아놓고 꾸준히 가야 그 미국 보세요. 9.11 테러 나고 거기는 국토안보부라는 걸 다시 만들고 거기다가 페마라는 재난관리청 거기 넣습니다. 거기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해양경비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야 마땅하죠. 문제는 이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게 안전부서예요. 여기가. 그러려면 분명히 떨어져 있고 다 분리해서 나와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전문직이에요. 쭉 오랫동안 하면서 경륜을 쌓아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저 각 부처에 영향 안 받고 저기 휘둘리지 않고 말려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갈 보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이 그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설왕설래 말들이 많거든요. 아예 그것까지 그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왕 한 발 나갔으니까. 뭐냐면 제안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물론 이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의 경제 우선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 안전 시대로 가려면은 새롭게 출발하고 새 안전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단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가 이제 앞으로 걱정할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집어볼게요. 우선 국가안전처라는 딱 필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안전하면 안보 아니하고 희석될 수 있어서 우선 명칭부터 이름이 좀 문제다. 국민안전부처 정도로 조정해야 될 것. 두 번째가 핵심이 이제부터 남은 거예요.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수장이 국무위원회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가 선결입니다. 적어도 최하합니다. 장관급에 국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명 미만에 들어간. 그래야 역할을 끌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이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기능 다 이쪽으로 가져오고 소방방재청도 다 가져오고 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정확히 얘기하면 산업안전도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통상자원부의 에너지안전도 가져오고 국토부의 시설물 안전, 교통안전 다 가져오고 모든 안전을 여기다 다 일단 갖다 넣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사회는 전부 안전을 누가 움직이냐 이번에도 나오지만 밑에 공기관들,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 이 모든 기관을 여기다 다 집합시켜서 어느 각 부처의 영향도 안 받고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로 만약 간다면 이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문의만 또 조금 갖다 넣어놓고 끝내고 적당히 가면 또 반쪽 자리로 전락될 수 있으니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국가안전처는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잠깐만 우선 정 교수께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걸 다시 모으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안전을 끌어다 모아야 하는데 안전은. 그동안에 논의된 것은 현장과 부처의 안전 전문가들을 좀 오히려 분산시켜서 그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했는데. 지금 이건 전혀 오해 소지가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도 이런 거거든요. 우리 해수부 이걸 보자고요. 좀 짧게 정리하세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해수부 관련해가지고 안전 기능을 갖다 같이 있으니까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항상 연계돼서 기능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되는 부처 기능은 다 뽑아다가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객관적으로 다 정리해 들어갈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데려오는 거겠죠. 일종의 무례정 오피서. 그래서 언제든 무슨 해상사고가 났으면 해수부와 해경과 급히 연락을 할 수 있고 실제 역할은 물론 목포해경, 포항해경이 해야 되죠. 그리고 국가안전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국적인 국민적인 도상훈련을 하는 겁니다. 미국처럼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이번에는 항공사고 이번엔 해상사고, 이번엔 가뭄, 이번엔 홍수 이런 식으로 전국의 민과 관이 다 모여서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만 그 전문가들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의 처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총리실 산하의 처라는 것은 정부 부처로서 처라는 것은 스텝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총리가 잘 총괄 조정함으로써 대응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게 처입니다 원래. 그래서 전 부처적으로 안전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처단위 조직은 기본적으로 집행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아이디어를 꼭 보완해야 될 것이 소방방재청이라는 일종의 집행기구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전체를 들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중에서 소방만이 대응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만 빼놓고 나머지 예방, 대비, 복구 기능을 갖고 가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전체를 총괄 조정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은 전형적인 대응 조직으로 집행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뛰면 되고 해상 같은 경우는 해경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림이라면 큰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처가 다 차관급이에요. 그러나 이 국가안전처만큼은 최소한 장관급이 되어야 국무회의 그런 참석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심 실장님 한 말씀만 듣고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1990년에 당시에 건설부에 있었던 방제 기능이 내무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그 기능으로서는 건설부에 있는 것보다는 내무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지방의 전문성을, 인력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의 문제에서 재원과 인력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안전행정부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가 되는 새로운 기구들이 돼야지 그것이 그냥 분리되면 재정, 세제, 예산, 인력이라는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총이라고 하면 총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혹시 간과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이 긴급 구호나 구조에 있어서는 모든 권한을 갖도록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것인지, 항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통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무슨 바늘 허리에 실 묶듯이 바로 결론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찬찬히 뜯어가면서 우리의 현재 조건에 맞는 그런 논의를 계속 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님부터 한 30초씩 짧게 한 말씀씩 하시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규제는 강화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도 강화되고 일명 김영란법도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은 현장 대응 체계는 일원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육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속하게 대응구조 구급업무를 하고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국가안전처가 타중앙부처나 지자체 민간이 그러한 것을 지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재난 현장 가게 되면 민관군이 막 서로 엮어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순환구호법 같은 걸 개정해서 현장 지휘관에게 그러한 민간군의 현장 질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 실장님 짧게 한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경제를 우선하는 사회에서 경제와 함께 한 축으로서 안전을 같이 고려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너무 쉽게 잊는 사회입니다. 2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곧 또 잊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의 그 희생이 절대 우리가 잊을 수 없도록 하는 체계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박안전, 이런 인명안전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자나 그런 선원, 이런 사람들은 엄벌해야 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법 취지 좀 더 바로잡아서 그 많은 법규가 있지만 사문화되는 일, 그거 막아야 됩니다. 정 교수님, 짧게. 새로운 안전기구 만들 때 거기서 안 들어가려고 많은 저항들이 있을 텐데 집중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첫째 필요하고 둘째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올려야 됩니다. 너무 전발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한 문화운동을 대국민 전체적으로 가면서 핵심 하나는 학교에 안전교육, 어린이서부터 필수 교과목 해서 꾸준하게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의식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 몇 분이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말로만 전문 인력 채용하겠다 해놓고 안 했다. 또 몇 년 전에 기구를 만들어 놓고 사고 없으니까 다 흐지부지 없애버렸다. 이번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토론 내용들이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결론 지을지를 좀 찬찬히 우리가 논의를 더 해가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이 나서 실행한다면 정말 지켜지도록 정말 그것이 더 계속 강화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사망자로 밝혀지신 분 숫자가 벌써 200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아직도 이 차가운 바다에 있는 분들 어떻게든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리고요. 또 시민 패널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